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셈이죠. 유럽 명문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대를 만나 그야말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해외 베팅 사이트의 배당률만 보더라도 역대 가장 이기기 쉬운 매치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리 대표팀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렸을까요? 전술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명장이 밤새워 머리를 싸매는 이유도 결국 이 공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죠. 홍명보 감독이 고집스럽게 들고 나온 3백 전술은 이 대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수비수 3명이 뒤쪽에 단단히 묶여 있으니 공격 전개 시 수적 열세에 처할 수밖에요. 심지어 우리가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뒤지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수비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하지 않는데도 후방에서 자기들끼리 의미 없는 공 돌리기만 반복한 셈이죠. 결과적으로 최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은 겨우 7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이 촘촘하게 수비 블록을 형성한 남아공의 벽을 뚫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센터백 중 누구 하나라도 전진하여 상대 수비를 유인해야 공간이 생깁니다. 벤치에서는 그 어떠한 전술적 지시나 변화도 주지 않은 채 그저 방관할 뿐이었죠. 결국 경기장은 앞선 5명과 뒷선 5명으로 뚝 잘려나가는 기이한 형태를 취했습니다. 중앙에서 배달원 역할을 해야 할 미드필더들이 외딴섬처럼 고립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죠. 측면의 윙백들이 무작정 높은 선까지 올라가자 패스 길목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미드필더가 공을 잡아도 연결할 동료가 없어 다시 수비진에게 백패스를 건네는 촌극이 90분 내내 반복되었죠. 이번 조별리그 3경기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절망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첫 경기였던 체코전만 하더라도 전반전의 답답함을 극복하고 다이내믹한 축구로 승리를 따내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이어진 멕시코전부터 대표팀의 전술적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꽁꽁 묶었을 때 이를 타개할 플랜 B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셈이죠. 그리고 맞이한 남아공전은 그야말로 전술적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술도 잃고 체력도 잃어버린 채 상대의 역습 한 번에 추풍낙엽처럼 쓸려 내려갔죠. 경기를 생중계하던 레전드들의 가슴에서도 뜨거운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경기에 지고 있는 시점에도 후방에 왜 저리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죠. 승부수를 던져야 할 골든타임에도 전술적 유연성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역시 대표팀의 내부 시스템이 근본부터 망가져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죠.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감독 선임의 대가가 고스란히 경기력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박문석 해설가 또한 상대가 거센 압박에 흔들리는 약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전방 압박을 생략한 벤치의 무능을 정도준했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대 수비진은 거세게 달려들 때 당황하여 실책을 연발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팀은 공격진의 유기적인 압박 타이밍을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했죠.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선수들의 활동량과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바닥을 쳤다는 점입니다. 동료가 공을 잡고 고립되어 신음하는데도 주변에 그 누구 하나 공간을 열어주려 뛰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상대 수비수 여러 명을 달고 고군분투하는 순간에도 동료들은 우왕좌왕하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볼을 받기 위한 예리한 침투가 사라지니 상대 수비진은 그저 제자리에 서서 편안하게 길목을 차단했죠. 이웃나라 일본 대표팀이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조직력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민낯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일본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유기적인 패스를 돌릴 수 있는 건 절대 화려한 발재간 덕분이 아니었죠. 공을 갖지 않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빈 곳을 찾아 들어가며 동료에게 패스 선택지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대표팀은 충분한 회복 기간을 보장받았음에도 무겁고 무기력한 움직임으로 일관했죠. 마지막 희망을 불태워야 할 후반 추가 시간에도 뛰지 않는 축구로 세계 무대에서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홍명보 감독의 고집스러운 선수 기용 방식 또한 완벽한 참패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팀의 전술적 핵심이자 구심점인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 명단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패착을 둔 셈이죠. 공격진에 새로 투입된 황희찬과 오현규는 이렇다 할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손흥민의 부재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했죠.
배후 침투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자 남아공 수비진은 거침없이 라인을 올려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공격의 시발점인 이강인 한 명에게 상대의 모든 집중 견제가 쏟아진 셈이죠. 창의적인 패스를 보급해야 할 통로가 꽉 막히자 대표팀의 공격 전술은 그 자리에서 정지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겉돌던 공격진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벤치로 불러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수비라인에서 노출된 불안 요소들은 이미 예견된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도 그에 걸맞은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벤치의 태만이죠. 상대 골키퍼와 후방 수비수들이 정교한 롱킥으로 단숨에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은 경기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롱볼 하나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측면 수비가 허무하게 허물어졌죠. 전술의 디테일이 실종된 수비 라인은 마치 모래성처럼 가볍게 부서지고 말았죠. 대한민국 대표팀을 집어삼킨 이 거대한 어둠의 뿌리는 결국 행정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식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감독 선임이 초래한 필연적인 몰락인 셈이죠. 어떻게든 결과만 내면 비난 여론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이들의 오만함은 완벽히 분쇄되었습니다. 이제는 1승 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타국의 자비로운 경기 결과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천운이 따라 32강의 턱걸이로 안착한다 해도 가시밭길 같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첫 길목에서 만날 유력한 후보인 독일은 최근 물오른 파괴력을 뽐내고 있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전술 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선 공격진의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연 지금의 조직력으로 무시알라와 비르츠의 송곳 같은 침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가상 적국인 벨기에 역시 노쇠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 방을 갖춘 팀입니다. 플레이메이커 데 브라이너의 패스 한 번에 우리 수비진이 또다시 도미노처럼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죠. 더 나아가 모하메드 살라가 버티는 이집트의 날카로운 카운터 어택 또한 우리의 목을 죄어올 것입니다. 수비가 불안하다면 공격에서라도 활로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의 전술로는 바늘구멍 하나 뚫기 힘든 실정이죠.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며 그 어느 때보다 본선 무대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조 3위 중 상위 8팀에게도 토너먼트 티켓이 주어지는 역대급 꿀대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과거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가나에게 아쉽게 패했을 때의 아쉬움과는 차원이 다른 절망감이죠. 그때는 투지와 전술이 그라운드를 가득 채웠기에 패배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명보의 축구에서는 어떠한 철학도 미래를 향한 비전도 찾아볼 수 없죠. 전방의 공격수가 누구인지에 따라 전술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팀이 살아납니다. 오현규와 조규성을 박스 안에 가두어 둔 채 무의미한 측면, 크로스만 날려보내는 패턴은 이미 전 세계에 노출되었죠. 상대 수비진은 그저 길목을 막아선 채 날아오는 공을 가볍게 머리로 걷어내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단순 무식한 공격 패턴이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중원에서의 유기적인 빌드업이 실종된 원인은 훈련 부족과 전술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평소 소속팀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치던 선수들이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무색무취하게 변하는 이유죠. 감독은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판을 짜주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표팀은 선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고집불통의 판을 깔아놓은 셈이죠. 박문성 해설가는 시스템이 붕괴된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조차 발휘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대표팀의 모습이 딱 그 악순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형국이죠. 만약 이번 조별 리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기적 같은 32강 승리를 거둔다 한들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인 개혁과 반성 없이 거둔 요행은 결국 더 큰 참사라는 독배로 돌아올 뿐이죠. 축구협회 지도부의 독선과 행정 편의주의가 한국 축구의 뿌리 깊은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땀 흘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죠.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잃어버린 스포츠는 더 이상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축구협회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처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의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입니다. 참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야 마땅하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남아공전의 굴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요행이나 개인의 기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던진 셈이죠.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전술의 디테일을 채우지 않는다면 다음 월드컵 역시 잔혹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 축구는 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아시아의 맹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